구독, 좋아요.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어제 저녁에 속보로 오늘 아침에 대문짝 만화에 곳곳에 나오고 있던데, 자,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의 특검 진술 내용, 면담관에서 나온 내용 중에 전재수가 나왔네요. 전재수 장관이 나왔어, 이름이. 전재수가 이제 시작이겠지만 예. 일단 이 보도를 한 곳이 JTBC다. 예. 단독 보도라는 이름을 달았고 이름을 딱 박았다. 제가 뭐 언론사에 오래 근무한 경력에 비춰보면 이건 보통 자신이 없으면 예. 그렇게 이름을 딱 박지 못해요. 부산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3선 해수부 장관, 차기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가 거의 확실시란. 뭐 지금 뭐 이재명이 엄청 공을 들이고 지금 현재는 미국에 가 있어요. 네네. 뭐 해수부 장관으로서 뭐 아주 절정의 그 지금 분위기를 구가하고 있을 텐데 날벼락이 이제 어떻게 보면 JTBC라는 곳이 친 이재명 성향의 뭐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언론사인 것은 뭐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거고, 그런데 네. 여기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 내용이 또 충격적입니다. 네. 4천만 원 가량이 담긴 현금 상자, 뭐 사과 상자인지 배 상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상자, 그리고 까르띠에, 불가리 이 명품 시계도 상자에 넣어서 줬다. 그런데 그 전에 한 학자 통일교 총재를 직접 만나서 인사를 했고, 그러면서 가져가면서 돈과 명품 시계 등을 가져가면서 했다는 말. 이런 거 가져가도 되나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서 가져갔다. 뭐 이건 옆에서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주장이 담겼는데 이게 두 가지 문건에 나온다는 거예요. 통일교의 핵심 인사들만 보고하는 한 학자 특별 보고. 네. 이게 뭐 총재에게만 보고한다. 뭐 이재명 특별 보고 이런 거예요. 그 문건에 이게 나와 있다, 실려 있다 이런 얘기고, 또 특검의 수사 보고. 근데 특검이 이걸 민중기 특검이 넉 달간 뭉개다가 최근에 이걸 이제 1년 번호를 부여했다가 어제서야 경찰 국수본으로 이거 우리가 수사할 사건이 아니네 하면서 넘겼다는 거예요. 43분 20여 초짜리의 이 녹취록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전재수란 이름만 안 박았지 이 내용을 아주 흡사하게 보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JTBC와 한겨레가 이렇게 지목한 사람이 전재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전재수 관련된 이제 금품 수속이 구체적으로 이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로서 확인이 1차적으로 됐는데,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 오늘 좀 단독으로 MBN에선가 좀 공개가 됐던데, 보도가 됐던데요. 그 중에 하나는 통일교 수사팀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의 여러 이제 금품 수속 확인을 하고 이거 민주당 인사들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 보고서를 특검 지휘부에 올렸는데, 특검 지휘부에서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야, 밖이야, 수사 대상 밖이야 하면서 그 부분을 수사를 못하도록 사실상 막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네요. 민중기 특검이 이제 밝힌 내용이 있어요. 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혈령 비혈령이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은 뭐라 그랬느냐? 특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만 국한한다. 그러니까 전재순이 뭐 또 정진상이니 이런 이름이 나와도, 정진상이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판에서 그 통일교 측이 접촉한 성남 시절부터의 측근이 바로 정진상이다. 네. 거기서 이름이 나왔어요 또. 네, 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판에서 불거져 나오니까 이걸 넉 달간 민중기 특검이 저 깔판 밑에다 깔아뒀다가 처음에는 수사 번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뭉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넉 달, 8월에 조사했는데 거기 다 나왔다니까. 한참 더울 때 9, 10, 11, 12 넉 달 아닙니까? 네. 넉 달째.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안 되겠네. JTBC 보도도 나오고 뭐 한겨레에도 비슷한 거 쓰고 뭐 어차피 불거져 나올 거니까 하면서 내사 번호를 부여했어요. 내사 번호. 아니 무슨 내사입니까? 다 조사해 놓고 이건 수사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는 또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사건만 한정해서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걸 수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나가다 소도 웃을 게 보세요. 별건 수사 다 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의 16개 혐의를 수사하다가 이걸 그 수사 과정에 나온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 또 그렇게 교묘하게 특검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예.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 수사해 놓고 다 처벌하고 자 전재수 이름 어이쿠 이게 뭐야. 전재수 까르띠에 불가리 이게 뭐야. 아 조율 안 했겠어요. 보고 안 했겠냐고요. 상식 그러니까 보고했다 그러면 또 저 잡아갈 테니까 그냥 다 어이 큰일 나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8월 달에 이미 다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전재수가 누굽니까? 지금 부산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네. 앞으로 지금 제 눈앞에 쫙 파노라처럼 보여요. 예. 전재수가 이제 부인을 지금 뉴욕에서 JTBC 수사 이 취재팀의 전화를 받고 뭐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전혀 사실 무근이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일단 전화로 얘기를 했고 JTBC는 또 그 친절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론 보도도 해주겠지만 이 관련된 사안은 우리가 끝까지 보도를 할 것이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언론들도 이제 따라와야죠. 이제 전지에서 중계 방송을 좀 해야 돼요. 다른 얘기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특검 얘기만 하고 앉았던데 왜 이런 건 좀 이런 놀라운 사건은 보도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언론답지 않다는 얘기는 평론가들도 평론가답지 않다는 얘기를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면서 자 이게 자기 편 언론에서 불거져 나온 사건이에요. 이제 전재수가 오면 이렇게 됐는데 아니라고 그럴 겁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부산시장 선거도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와서 뭐 다른 사람을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틀어막겠지만 네. 부산 지역 민심이 어떻겠어요? 자 부산이 흔들리면 다른 데는 온전할까요? 저는 제가 볼 때 이재명이 펄펄 국무회의에서 통일교란 말만 빼놓고 지금 뭐 해산 어쩌고 이거 조금 이따 물어보실 건데 네. 이렇게 나온 것도 8월 달에 알았던 게 이번에 이제 드디어 한 넉 달 만에 불거지니까 이제 경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체를 해체시켜버려라.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예. 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좀 이따 저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건 중요한 사안이니까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전재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전재수가 장관이 바로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깜짝 놀랄만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뭐 나중에 밝힐 것도 아니고 반전 카드가 있으면 뭐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반전의 반전을 거듭할 것이다. 사실 이 전재수 장관의 이 사건이 이재명 정부나 내년 지방선거에 사실 미칠 파장이 크게 지금 좀 중요한 정치적 포인트이기도 하겠네요. 저한테 이제 반문하실 게 아니라 한번 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현직 삼선 의원, 부산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 전재수 하면 여기저기 종편에 뭐 패널로 나와서 비교적 그 민주당 치고는 합리적이다 이런 소리 듣고 겉으로 참 깨끗해 보인다 이런 소리도 들었던 인물로 기억합니다. 예. 부산 유일의 파란 깃발을 꽂았고 그런 공로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켰잖아요. 예. 이재명이 부산 갈 때마다 박형준 시장은 무슨 병풍 취급하면서 전재수하고 티키타카 엄청 하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드디어 가장 회심의 카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이재명 정권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명백하게 이제 부산시장 선거를 향한 다시 말해 부산 탈환을 향한 이 진군이 시작됐는데 대전 차지례가 터진 겁니다. 캐터필러가 박살이 났어요 지금. 제가 비유를 그렇게 쓰는데 자 뭘 반전시킨다는 거죠? 자 까르띠에 불가리 3천에서 4천만 원이 담긴 현금 상자를 받아가면서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하고 부산지구 뭐 통일교 5지구 모임이라는 데 참석해서 뭐 축사하고 비행기 타고 서울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 길에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돈이 건너갔다는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전직 의원이 한 명 있고 이제 이름이 다 나올 거예요. 오늘 또 9일 오늘 10일이잖아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미 며칠 전부터 얘기를 변호인 등을 통해서 했어요.
내가 실명을 좀 다 이번에 얘기하겠다. 추가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폭로라기보다 이제 자꾸 폭로 하시는데 예. 밝히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국민의힘에다가만 로비를 한 게 아니다. 전성배가 아니라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정권 때는 우리가 그쪽과 더 가까웠다. 자, 전재수가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정권까지 지금 잘 나가는 정치인이 된 건데 그때는 더 가까웠다. 그래서 공을 들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 2년여에 걸쳐서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격이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아마 나와야 될 텐데. 그래 좀 있으면 나올 네티즌들이 아마 공개를 하겠죠. 싼 거는 뭐 이제 싼 거는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이게 이제 비싸기로 들면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계를 저는 명품 시계를 2개씩 받은 거는 자기 하나 차고 뭐 부인 하나 주려고 그랬나요? 어떤 전직 정치인이 받았던 그 쌍시계 생각이 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오늘 결심 공판 내서 어떤 또 추가적인 내용을 세상에 알릴까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정치권이 좀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문제 먼저 다뤄보면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이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계속 지금 전재수 장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계속 특검의 진술 내용 그리고 법정에서 여러 내용들이 지금 민주당 정치인 관련된 내용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재차 제기를 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합니까? 자, 통일교란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 이재명의 그 어제 국무회의 또 며칠 전에도 그냥 종교단체라고만 그랬어요. 종교재단. 개인이나 법인도 위법하고 위헌한 그런 행위를 하면 해산해야 된다고 법에 돼 있는 거 아니냐. 예. 그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법제처장인 조원철에게 어제는 이제 사후적으로 또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저번에 내가 그 종교 단체가 그 위헌적인 그 일들을 하면은 해산할 수 있느냐고 내가 물었지 않느냐. 일본의 케이스까지 그 인용해 가면서 그 어떻게 됐어요? 라고 채근하듯이 물었습니다. 예. 그 조원철이 이게 헌법상 문제는 아니고요. 대통령은 헌법 얘기를 이재명은 했지만 이건 헌법상 문제가 아니다. 법제처장이니까 명색이 얼마나 또 시켜서 알아봤겠냐고요. 본인도 변호사고 조금 이따 뭐 강전의 변호사가 또 자세히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민법 38조의 문제다. 그 민법 38조는요. 종교재단에 대한 법이 아니에요. 그냥 법인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근데 법인이 조원철이 답변을 해요. 아주 굉장히 위법한 행위를 심하게 했을 때는 해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위법한 행위. 그 일본의 가정연합이 그 해산된 그런 케이스를 들었는데 그건 이 사건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정치적인로 양쪽에다가 여야에다가 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건넨 사건이 무슨 그때 가정연합 사건은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불법적인 짓을 해서 그건 누가 봐도 이건 그 종교 단체로서 행위에 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해산 명령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민법 83조를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네. 이건 해산하라는 법이 아니에요. 해산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세제 혜택만 박탈할 수 있지. 그 종교단체는 세제 혜택을 받잖아요. 네네. 그렇지 종교활동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그 사법연수원 동기 출신의 법제처장에게 이렇게까지 2번씩이나 엄격히 좀 이 문제를 검토해서 다음에 또 보고해라. 자,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내가 관심 있게 끝까지 내가 몰고 늘어지겠다.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들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이 입을 열면 좀 곤란해지잖아요. 전재수 말고 다른 사람들 이름이 민주당 뭐 의원들 이름이 줄줄이 나오면 그 입을 안 열게 하기 위해서 겁박한 것이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한 거예요. 네.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서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도 같은 식으로 아니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했어요. 근데 뭘 노려보고 있느냐. 자 이번에 통일교는 그렇게 해서 겁박을 해보고 그 뒤에 또 종교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좀 이 너희들 입 함부로 놀리다가 정치적으로 뭐 우리 편 안 들고 또 저쪽 국민의힘 뭐 윤호개인 세력들과 함께 할 것 같으면 니네들이야말로 우리가 해산 조치나 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주의해 경고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있잖아요. 보수 계열 개신교회들 뭐, 네네. 뭐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뭐 정광훈 목사 교회랄지 소년보 목사 교회랄지 또 그 이외의 보수 개신교단이 이런 식으로 이재명의 표현대로 정치에 개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까지를 노려보고 하는 얘기다. 이런 말입니다. 예. 자, 당시 국무회의 장면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재명이 조원철 이 법제처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종교단체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것 하셨냐 이렇게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자 조원철 이 법제처장이 검토해서 보고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못 받았는데 못 받았다. 뭐 좋은데 어쨌든 결론이 뭐냐 하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법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형법은 아니고 민법에 있는 사항 정도가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관련돼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하는 요 사항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이런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뭔가 이재명이 지금 지난번 이야기해놓고 계속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아까 이제 좀 그 부분을 일부 이야기했는데 그 조바심이 그대로 공개적으로 여과 없이 드러난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 어떤 관계입니까? 이재명은 대통령이고 네. 조원철은 한때는 사법연수원 동기였을지 모르지만 엄연히 아래에 있는 부하잖아요. 보고를 했다는데 딴소리를 한다 그건 아니고 네. 국무회의를 통해 재차 못을 박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방송용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국무회의 보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길 바라면서 종교단체 정교 분리의 원칙을 헌법상의 원칙을 어기면 가차 없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그 민주당 쪽 패널들은 통일교회 티글자도 안 꺼냈는데 왜 자꾸 통일교 하느냐. 예. 그래요. 맞아요. 통일교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시점을 보면 알잖아요.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럽니까? 오비일학이라 그러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 그럼 그 까마귀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왜 전재수 이름이 딱 하니 좌파 언론들을 통해서 이제 부각이 된 그 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언론사 동양보고를 통해서 이미 보고를 받았다고 봐야 돼요. 전재수 이름이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 정도 정보력이 없겠어요? 더군다나 JTBC쯤 되면 그런 보도를 내면서 물론 언론으로서 이제 그 소스가 확실하니까 이제 보도를 할 텐데 동양보고가 벌써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럴 때 또 10일 날 말씀드린 대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재판정에서 내가 할 말 다 하겠다. 실명을 거론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라고 알려졌습니다. 라고 전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공판정에서 민주당 의원들 이름이 뭐 아무개 롤콜 하듯이 나오면 이것도 다른 거예요. 전재수 이름을 오늘 윤영호가 재판정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다중적으로 노리고
어제 조원철 법제처장 자기로 보면은 친구이자 부하에게 그 보고 나 못 받았는데 라면서 뭐 짜고 치는 땡땡땡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선 통일교 관련된 부분에 속보가 나온 거, 그리고 이재명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둘러싼 문제를 먼저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추미애, 김어준 요 장면으로 먼저 돌아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 법사위원장이죠. 추미애 의원이 어제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 소지가 없고 유언 시비가 있는 것이다. 유언 소지는 없는데 유언 시비를 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부터 건다. 민주당은 이렇게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라면서 지금 내란전담 재판부 관련한 의원 총회에서 이 관련된 것을 좀 심사숙고하자. 좀 이런 내용, 유언 뭐 소지 최소화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추미애 의원의 어떤 발언이었는데 당시에 이 김어준이 뭐라고 했냐, 참 용어 좋다 이런 색까지 취임새도 놓고 그랬는데 저 장면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뭐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고 들으신 대로 네. 뭐 저들의 그 티키타카는 다 저렇잖아요. 장군, 멍군, 뭐 누님 먼저, 뭐 추미애가 누님 아니겠어요? 누나 먼저, 동생 먼저 하는 거 하고 위헌의 소지가 없다. 아니 위헌의 소지가 없는데 같은 편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조국은 그 서울대 형법학 교수 출신이잖아요. 네. 공부를 뭐 잘했든 못했든. 아니 조목조목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국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올가 넣으려고 하려다가 되레 이런 위헌성이 가득한 소위 이 8대 악법이라고 어제 필리버스터에도 나오지만 그 대법원 겁박부터 시작해서 법 왜곡죄,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것들이 위헌성 시비에 걸려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위헌 법률 제척이 당연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모든 그게 지금까지 3대 특검 양대 특검을 통해서 해온 것들이 무산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히려 석방될 수 있다라는 걸 자기네 편대에서 얘기하잖아요. 소수 그 좌파 정당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다른 얘기가 또 뭐 필요합니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법조인 출신을 비롯해서 무려 한 10명 넘는 의원들이 이건 안 된다. 위헌 소지가 왜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위헌 소지는 없는 걸 알면서 시비를 거는 건가요? 시비를 건다는 말은 뭔가요? 위헌인데 괜히 뭐 멱살 잡고 누가 시비 건다. 그런 식의 표현이잖아요. 참 저렴한 표현 아니에요? 그 추미애 저 의원을 저도 저 정치부 출입할 때 좀 아는데 젊었을 때부터 참 입이 걸어요. 그러니까 좀 말을 좀 심하게 해요. 막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칠순을 앞두고 좀 순화됐는가 했더니 소지가 없고 시비가 있다?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부터 건다. 자, 시비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내가 만든 이 법은 완벽해. 그런데 누가 시비를 걸어.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렇게 너무 쫄아서 아니 자기 당 의원들을 향해서 쫄았다 그래요. 위헌성을 지적해서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사람이 아니 내란 전담 재판부는 2심부터 하라는 게 대통령 뜻이다. 그 우상호가 전한 언론 보고 한 얘기잖아요. 근데 추미애법은 뭐예요? 1심부터 무조건 적용이잖아요. 그러면 2심부터 적용하라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의 지적이 쫄아서 그런 건가요? 저거는 일종의 자기 편에서 보자면 존명에 대한 그 아주 그냥 뭐 거의 반란적인 말이에요. 아이 쫄았구나 저런 표현이잖아요. 예. 훅 가려고 해? 어디를 훅 갑니까? 저런 식의 표현이 아무리 유튜브라고 하지만 그 둘이 앉아가지고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별점 주고 또 돈 날리고 그런 게 김어준 방송의 속성이에요.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아니 같은 편도 저렇게 깎아내리는구나.
지금 경기도지사 나가겠다고 지금 뭐 조만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내놓을 모양인데 역사의 죄를 지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저런 식으로 같은 편 보고도 뭐 쫄았니 한 방에 훅 가니 하려다가 본인이 훅 갑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란 재판부 이 설치와 관련해서는 물론 사회각계각층 상당수들이 민변이라다가 참여연대까지도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네. 좌파 단체들도 네네. 뭐 법조인들 또 사법부 내 법원장 회의, 뭐 법관 회의, 뭐 사법부 전체가 거의 다 지금 나서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부 갈등이 사실은 굉장히 심화된 상황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의 입장 전달 이후에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갈등 양상이 일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김어준이 추미애를 다시 등장시켰을까? 일단 김어준은 관심사가 충정로 대통령이라는 별명답게 네. 계속 구독자를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핫한 뉴스의 인물은 누구냐? 뭐 전재수를 출연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명품, 아니 그 뭐 미국에 있으니까 출장 중이니까 뭐 전화 연결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좌파들이 그리고 김어준 방송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탱크처럼 밀고 가야 된다 이 법을. 그럼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저는 추미애 이외에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추미애는 그 방송에 나오고 싶잖아요. 이유가 딱 하나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법사위원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나가고 싶어서. 그거 나가고 싶어서 불러주는데 나갔는데 처음부터 경기도지사 이번에 출마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흥행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추미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란재판 전담부법, 법 왜곡죄 이 모든 위헌성 가득한 법의 주창자 아닙니까? 특히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아니라고 하고 있는 법이 뭔가요? 추미애가 강행해서 만들어 놓은 법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법이요. 예. 바로 그것은 오롯이 이 추미애 작품이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거야말로 이건 문제가 가득한 법이니까 이거는 빼자라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미 전직이 될 것이 분명한 법사위원들조차도 그 안에서 야 다른 법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재판을 중단한다? 이거야말로 이건 딱 걸리는 법이니까 이건 빼자. 그러니까 추미애의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그 소위 그 훈장들을 지금 민주당 안에서조차 다 떼내버리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근데 추미애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경기도지사 나가겠다고 뭐 출마 선언한 게 다 지금 물거품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 세게 가보자.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개딸들이나 그걸 보는 사람들은 열광할 거 아니에요. 막 별풍선이 날아다니고. 그러면 김어준이 해줄 말은 뭐예요? 야, 용어 좋다. 그런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우리가 이거 대단한 말을 했네요. 그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참 가관이다. 저는 가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 자, 추미애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한 추미애 내란전담 재판부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런지 이 부분을 좀 압축해 살펴봤고요. 다시 이재명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항과 갈등이 있더라도 밀어붙이자. 입법을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재명의 국무회의에 이 개혁 관련된 몇 가지 해석이 나오던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시나요? 맞기는 맞아요. 네. 개혁은 고칠 개자 가죽혁자를 써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개혁은 그냥 이걸 뭔가 리폼이라는 영어로만 생각하시는데 한자의 뜻은 가죽을 고친다. 그럼 가죽을 뭐 고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가죽을 뜯어내서 가죽갈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굳이 저것을 가죽을 벗긴다는 표현을 써요. 일부러 그런 용어를 좀 골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죽을 벗기는 방법이 죽은 동물의 그 가죽을 피혁을 걷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모피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상태의 그
양이나 이런 데서 털을 깎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 이재명이 말하는 개혁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낸다는 표현을 써도 될 텐데 굳이 벗긴다? 실제로 형벌이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뭐 어제 저녁에 유튜브 여기 또 우리 펜앤마이크에서도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 그 중국 영화에 저는 그 섬뜩한 장면 항일 투사들을 붙잡아서 일본 군인들이 본보기로 칼로 이마에서부터 금을 그어가지고 자세히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화 찾아보시면 돼요.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고통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피가 흐르고 그 장면이 목불인견이에요. 영화에서는 이제 대충 그 소리와 그런 걸로만 처리를 했는데 그때 저는 젊었을 때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소환되면서 섬뜩하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라는 말을 저렇게 태연히 쓸 수 있는가. 그럼 그 가죽을 벗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대상이 지금 다름 아닌 정치적 반대파를 겨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더군다나 국무회의 석상에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저항, 갈등은 불가피하다. 자, 약간의 저항과 갈등이라고 또 그 국민적인 반발을 또 가볍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살가죽을 벗기는 고통 정도는 이겨내야 개혁이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소름이 끼친 사진도 그런 사진이 마침 올라왔네요. 마치 그런 개혁에 관한 상징적인 사진처럼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 갑자기 개혁을 왜 꺼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의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특히 뭐 여기에 법 왜곡죄도 있습니다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 유언 소지가 있는 것은 좀 상당히 줄여라. 그래서 이제 유언 소지를 최소화해라. 이런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종의 강경파들은 아무런 문제 없다. 앞서 이제 추미애처럼 유언 소지는 없고 유언 시비는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의견을 전달한 다음에 왜 이런 일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게 이제 내란 청산을 둘러싸고 강성 지지층을 어떤 세력이 장악하느냐 하느냐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다수의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련된 비판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어떤 차원에서 일단 보십니까? 일단은 그 내부의 비판 정도는 뭐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뭐 의원총회에서 나온 10여 명의 반대 의견은 뭐 있을 수 있는 거다. 예. 뭐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이재명 정권으로서 이재명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 믿고 믿었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결론이에요. 원래 이게 이제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그래서 뭐 법관 추천위원회 뭐 내란 재판부 재판관 추천위원회에다 다 집어넣는 게 이 법무부와 함께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추천 아닙니까? 네. 그 9명을 하게 되면 3명은 법무장관, 3명은 뭐 여기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법무부는 발을 뺐어요. 이건 누가 봐도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장관이 왜 사법부의 문제를 관여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일단 뺐고 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이거 비법관이기 때문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둔다라는 헌법에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뭐 손질을 한 그런 것들이 말하는 소위 위헌성을 확 줄이겠다라는 건데 방법은 안 내놓고 그냥 확 줄이겠다고 뭐 그러고 있어요. 네네. 여론을 박아서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아픈 대목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법원행정처나 이 대법원 측이 내놓은 것과 비슷한 결론이 나왔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랬느냐? 그 1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참석하면서 목소리를 낸 거예요. 예. 그 김예영인가? 이 법관 대표회의 의장이잖아요. 그 남부지법
부장판사요. 네, 그 알려진 좌파입니다. 네. 그 의장은 원래는 그런 문제를 의제에 안 넣어놨다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아니 지금 이 시국에 그 법 왜곡죄, 내란전단조판부 등등 또 이 사법부에 대한 위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느냐라고 긴급히 막 의견이 빗발치니까 회의 도중에 상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좌파 의장이나 그 거기서 이제 평소에는 목소리를 키웠던 좌파들도 판사들도 아니 이건 도대체 대세가 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야 너는 법관 아니야? 좌파이기 전에 너도 법관이잖아 판사잖아라는 공격에는 양심이 좀 움직였을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놀란 것은 이재명 정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 이게 잘못하면 다 무산되겠네?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네. 법관 대표 회의뿐만 아니라 민변에서도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경실련 기타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에서도 이것은 위헌이지. 자 이거는 민심이고 대세인 겁니다. 이게 좌우 진영 논리를 뛰어넘을 만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니까 과도하다는 말로도 모자라고 이거는 도를 넘어도 너무 한참 넘었다니까 그런 것이 이제 분출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뭔가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무회의를 통해서 뭐 개혁의 가죽 얘기를 뭐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건데 그거 정도의 아픔을 견뎌라는 둥 이제 곧 칼을 대서 벗겨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엄청난 저는 아니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아니 저는 듣기만 해도 그냥 소름이 돋아요. 그런 것들을 느껴봤을 때 이재명이 이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한 것인데 그 단초가 된 것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 믿었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결론마저 그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파들만의 이 저항 준동이 아니구나라고 위기감을 확 느꼈다고 봅니다. 저는. 야, 위기감의 발로군요. 법관 대표회의의 결론.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조차 외면하는 상황. 경실련은 어제 이제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사법부를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그것과 연관이 됐군요. 예, 그 장면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문제와 환율 문제 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가운데 전체 예산 가운데 75%를 상반기에 배치를 한다고 지금 딱 결론을 내리고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68조 3천억 원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걸 상반기에 배치를 한다. 일단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지방선거 말고는 저는 뭐 달리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네. 6월에 지방선거 하잖아요. 네. 6월이 또 상반기 아닙니까? 그럼 50 우리가 상식적으로 50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75% 그것도 저는 아마 6월까지도 안 갈 거예요. 상반기라고 해놨으니까 1월부터 6월 사이에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75%를 거의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러니까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가기 전에 한 1월부터 한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살포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 보수 정부 때도요. 상반기에 조금 많이 쓴 일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가져올 여러 가지 효과, 네. 낙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효과를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정권이라고 저렇게 했다 이렇게 뭐 그냥 막무가내로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75%는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6월까지 상반기라고는 해놨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돈 쓸 데가 참 많아요.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생전 인구가 안 늘던 곳에서 그 농어촌 시범 그 소득 지원 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있는데 뭐 인구가 지난 한 달 사이에 232명이 늘었대요. 꿈쩍도 하지 않던 데가. 이거 뭐예요? 돈 주겠다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돈에 반응합니다. 라서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 예산 조기 집행에 지금 시동을 걸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 줄을 세우면 거의 없으리라 봐요. 그 비율도 문제지만 사실은 쓰는 돈도 그러면 선거용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겠다 이런 것도 그런 부분도 좀 착목해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하는 쪽 이재명 정권에서는 예. 선거용이라고 딱지 붙었냐고 할 거예요. 그러겠네요. 아니 뭐 거기 어려워가지고 그 마을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리 놔드린 건데 이게 선거용입니까? 아니 뭐 노인정이 다 쓰러져 간다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새 보일러 놔드렸는데 광고 생각나시잖아요. 예. 포장할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정권을 쥔 쪽에서 관건 금권 선거를 교묘하게 치르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재정 여력이 지금 그 정도가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돈 준다고만 좋아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10명, 국민 10명 중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4명이에요. 탐세율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데 나라에서 돈을 주겠다?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포퓰리즘인 거예요. 그런데 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또 안 준다고 합니까? 이게 갈라치기인 거예요. 뭐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이 선거용이라는 냄새를 안 풍기면서 돈을 쓸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왜 그걸 네가 걱정해 라고 하면서 선거만 이기면 되지 라는 식으로 이 돈이 쓸데없는 곳에 낭비가 되면 걱정인데 감사원장도 지금 바꿨잖아요. 민변 출신으로. 네. 감사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환율과 물가 문제 연동해서 한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겠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 돈이 막 풀립니다. 지금 물가가 굉장히 고물가인 상황에서 확장 재정 돈을 많이 풀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환율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갈수록 딱 고질화되고 있습니다. 고착화되고 있어요.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내년 환율이 1,54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자, 지금 화면에 떠 있죠?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최저 1,410원부터 1,540원까지 진다는데 1,500원 정도가 아니라 1,54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 또 나오는 상황에서 예산은 막 쓰겠다는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현금이 갑니다. 달러가 막 밖으로 나가요. 달러 안 나가겠다고 하더니 대미 현금 투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환율 문제하고 물가 문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일단 보세요. 뭐 난리 났죠. 일단은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다. 예. 원유는 물론이고. 자, 우리가 석유값 오르면 차만 안 타면 되지 하는 그런 순진한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차를 안 굴리거나 뭐 난방유 안 떼면 되지. 우리 집은 전기장판 써라든가 뭐 연탄 떼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게 모두 석유예요. 아니 음식도 석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름 없으면. 그러니까 네. 이 고물가가 지금 심각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특히 수입산이요 하나도 안 싸요.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의 가격 차가 갈비 100g 기준으로 2,845원인가 그랬대요. 지금 이거 800원이 확 줄었어요. 싼 맛의 수입 소고기 사 먹는단 말 옛말이 됐어요. 그리고 부세 아십니까? 부세? 네네. 수입 조기죠. 조기 대신에 주로 이제 조기 사촌 동생이라고 예. 말들은 그거 싸서 서민 가정에서 많이 사잖아요. 이거 다 수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안 잡힙니다. 고등어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잡혀요. 이것도 수입 고등어예요. 고등어 관련된 노래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구워준 고등어 영양가도 좋고 값도 싸고 안 싸요. 고등어 값도 한 손 두 마리에 10,000원이 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경제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무슨 법조가 어떻고 뭐 사건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 경제를 많이 들여다보는데 수입 물가가 지금 엄청 올랐어요. 망고, 네. 귤 이거 다 서민들이 비싼 사과 배 못 먹고 사 먹는 것들인데 이것도 값이 엄청 올랐다고요. 외식 물가 뛰었고
이게 다 지금 환율 탓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1,540원 저는 올해 안에는 안 와도 내년에는 무조건 온다고 봐요. 지금 연고점이라는 게 있어요. 2025년에 원달러 환율 연고점이 1,480원이에요. 그 밑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네네. 1,460원, 70원 왔다 갔다 안 떨어집니다. 지금 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뭐 별의별 지금 수를 다 썼잖아요. 국민연금 보고, 뭐 해외 투자 좀 줄여라. 서학개미 왜 서학개미 탓을 합니까? 서학개미 주축이요 4050들이에요. 왜 2030 돈도 없는 2030 때려잡냐고요. 예. 이재명 정권 지지층인 4050들이 더 미국 유럽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호도하는 거예요. 돈 없어요 2030들이 일자리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절박한 심정으로 미국장에 지금 거기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런데 구윤철 뭐라 그럽니까? 계속 이런 식이면 지금 22% 그 미국 주식 투자에 물리고 있는 양도소득세 올린다. 아니 그거 얼마 벌었다고 거기서 세금을 뜯어가겠다고 합니까? 자 이런 모든 조치를 취했는데도 환율이 안 떨어져요. 자 내년에 1,540원이 된다? 이 재앙이에요. 1,500원이 뚫리면 한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도 침체한다는 거예요. 이거 복합불황이라 그럽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안 일어난다?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아니에요. 눈앞에 닥쳐 있어요.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자, 200억 달러씩 돈 준다 그랬죠. 예. 150억 달러는 현찰로 줘야 되고 매년에 50억 달러는 해외에서 달러 국채 발행해서 조달한다 그랬어요. 한국은행에 지금 있는 달러 잔고가 100억 불이 안 돼요. 이거 30% 법적으로 남겨놔야 되니까 한 65억 달러 전후밖에 돈이 없어요. 이거 갑자기 150억 달러 어디서 마련합니까? 도둑질해 옵니까? 연금거 국민연금 뭐 이런 거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일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50억 달러의 국채도 예. 아니 뭘 믿고 한국의 통화가 지금 42개 주요국 통화 가운데서 가장 낮아요 가치가. 네. 베트남 돈, 태국 돈, 필리핀 돈보다도 가치가 낮다고요. 그런 돈을 뭘 믿고 해외에서 달러 국채를 발행해 주겠습니까? 이자가 엄청 높아요 그러면. 돈 안 빌려주면 여러분 제1금융권에서 돈 안 빌려주면 어디로 가요?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가다가 누구 찾아갑니까? 조폭들 찾아가는 거예요. 신체 기증각서 쓰고. 나라라고 그런 꼴이 나지 말란 법이 없다. 너무 경제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정말로 저는 우리나라가 닥친 가장 큰 위기다. 무슨 수로 미국에 돈을 주겠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상기시켜드릴 일이 있어요. 예. 아니 김정관도 구윤철도 이미 합의 잘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국 관보에 실려야 돼요. 미국 관보 실렸다는 소리가 안 들려요. 관보에 실려야 11월 1일부터 소급인지 뭔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관세가 안 내렸습니다. 왜 이런 얘기는 아무 언론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쓸데없는 보도만 하느라고 지금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2026년 저는 먹장구름이 대한민국을 가득 덮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오늘 나오셨네요. 복합적인 위기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내년에 상당히 현실화될 가능성까지 진단을 했습니다. 환율 문제를 보면 또 물가를 보고 물가를 보다 보니 또 환율 문제를 보고 그러네요. 자, 재정 문제 포함해서 환율 물가까지 마저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아마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절반 이상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깜빡하셨던 것 같아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에 이재명의 여러 가지 발언부터 내란 전담부 관련된 사건, 전재수 관련된 새롭게 지금 알려된 금품 수수 의혹 그리고 환율 물가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